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하고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인텔이 16%나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인텔의 주가를 급락시켰고 또 인텔은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좀 주춤한 모습이었었는데요. 페이스북과 알파벳,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6%나 크게 밀렸습니다. 이런 모습보다도 아마 이번 주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이죠. 알파벳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애플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또 이번 주에 마감되는, 이번 주에 종료가 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커들로 위원장이 1,200달러의 수표 지급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공화당 부양책이 월요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과는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를 한 주 돌아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현지 시간 24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술주들의 조정 장세가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76%, 나스닥이 1.33%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가 0.28% 떨어졌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상대 영사관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날 스촨성 청두 주재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는데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데에 대한 반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은신해 있던 중국인 군사연구원이 미국 당국에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적인 충돌이 무역 분야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그동안 크게 올라줬던 주요 기술주들의 조정 가능성인데요. 전날 전해졌던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 지연 소식이 이날 장에서 투매를 촉발했고 여기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까지 더해져서 주가는 16%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도 이날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6% 하락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IT 버블 당시처럼 지나치게 핵심 기술주들이 고평가된 만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주 초에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양책 공개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여러 핵심 사안을 둘러싸고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총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파우치 박사는 백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겠지만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는 데는 내년 초 이후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날 0.68% 떨어져서 26,469포인트 거래에 마쳤는데요.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내내 이 하락장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역시나 1%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면서 1,363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였지만 역시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0.6%대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21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이날 내내 하락장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금값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1,900달러를 돌파하게 됐는데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금값 상승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금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에 선물 시장에서 0.1% 올랐지만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00.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국제유가는 0.1% 상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주간 기준 상승세는 유지하면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4개 주 가운데 3개 주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발표됐었던 유로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승했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상단을 제한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0.12% 강보합권에 오르면서 41.3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채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587%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약세는 그나마 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0.37% 내리면서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4.35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금값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이 미중 갈등의 악화로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국제 금값이 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이죠.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오른 1,897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거의 1,900달러 수준이죠. 선물 시장에서도 1,900달러 넘게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 온스당 1,891달러의 기록을 세웠던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금값은 한 주간 5%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불투명한 이 경제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 안전자산 이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00선을 눈앞에 둔 금값은 2,000달러 고지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시그니아 컨설턴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과 은의 매수자들은 향후 2주 동안 진정한 도전에 맞닥뜨릴 것이라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금과 은의 가격은 계속해서 더 오르기만 할 것이고 금값은 2,000달러 선을 매우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비우스 캐피털 공동 창립자 역시 금리가 제로 또는 제로에 근접했을 때 금은 가장 매력적이라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값이 올라간다고 말을 했고요. 자신은 지금도 금을 사고 있고 계속해서 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올여름 들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한 주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과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화당 상원에서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이번 주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경기 회복을 진짜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주 목요일에 현지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마이너스 30%가 넘는 최악의 기록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GD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거의 35% 정도 위축될 것으로 마이너스 35%가 기록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만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에는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은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매주 600달러씩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만 3천만 명 정도가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주에 종료가 되죠. 추가적인 보호 프로그램, 추가적인 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데 일단 그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 600달러를 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주 100달러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그 전략가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한 주에 약 300에서 4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을 살펴보자면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알파벳, 아마존, 머크, 화이저, 일라이 릴리, 스타벅스, 맥도날드, 프록터앤갬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어닝 시즌은 S&P 500 기업 가운데 발표한 기업,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80%는 월가의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치보다 괜찮은 실적을 앞으로 지금 발표하게 될 그 기업들도 월가의 전망치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전기 트럭의 이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기 트럭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다소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트럭과 관련된 기업들로는 니콜라를 비롯해서 니오, 하일리온, 그리고 워크호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니콜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니콜라와 워크호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의 지난 마감 기준으로,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는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콜라의 경우에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면서 이제 이 국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인데요. 이 니콜라의 주가가 올해 초반에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런 전기차 열풍에 부채질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RBC 캐피탈 애널리스트는 니콜라를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닌 비즈니스 플랜으로 봤습니다.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특히 니콜라에 대해서는 양산 모델과 생산 공장이 없어서 이 사업 모델이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장의 차익 실현을 부추기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또 지난 2018년이죠. 대규모 신주 인수권 워런트 발행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지난 17일에 당사가 발행한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니콜라의 주가는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버행, 대량 매물 출회를 키운 탓에 사흘째 주가는 42% 넘게 폭락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기 트럭 관련주의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가가 극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 요소들, 이슈들을 좀 집중해 보셔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애플의 펀더멘털이 애플의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 랠리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울프 리서치라고 하는 글로벌 IB에서 내놓은 그런 투자 의견인데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일단 몇 가지 본인들의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5G 슈퍼사이클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부문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비스 부문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팬데믹에서 자유로운 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풀어보자면 애플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받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애플 매장을 모두 다 문을 닫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마치 아마존처럼 팬데믹의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처럼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그 이유는 단연 5G를 탑재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폰 12의 모델 출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이폰 12,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12의 부품 주문량을 보니까 아이폰 11에 못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폰 11보다 덜 팔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아이폰 매출은 줄었다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아이폰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그리고 목표 주가는 315달러로 제시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번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